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사건건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라는 초유의 상황이 더 큰 혼돈을 예고하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상황 2시간 동안 짚어드리겠습니다. 양당 입장 대변하는 네 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지금 국회 상황이 아주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아주 격렬한 저항 속에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에 대한 표결이 이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송은권 평론가. 네. 이 상황 좀 짚어주시죠. 일단 국민의힘은 151석으로 의원석 의장이 정하면은 퇴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표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은 일단 의장석 주변에 모여서 항의를 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투표는 하지 않을 거예요. 투표는 하지 않으면은 야당이 192석이니까는 야당 단독으로 이것이 151석은 통과가 되겠죠. 통과가 되면은 논란은 그때부터 새로 시작됩니다. 뭐냐면 정치적으로는 상당한 혼란을 먼저 겪을 수가 있어요.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약에 그렇게 151석 이상으로 통과가 되더라도 인정을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예.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여전히 한독수 대행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은 그 다음 순위 최상목 대행을 바로 이제 연결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행이 두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이 있고 또 사법적으로는 논란이 될 것이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은 저 현장에서 현장의 책임자로서 예. 본인이 첫 번째 결정을 한다고 이야기를 했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1차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그래서 예. 저렇게 151석 이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죠. 끝나면은 다시 헌재로 갑니다. 헌재로 갈 가능성이 거의 100%죠. 지금 일단은 한독수 대행이 헌재의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또 빨리 결정을 받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고 만약에 한독수 대행이 그것을 하지 않는다면은 국민의힘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어떤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을 통해서 이거 시도를 하겠죠. 헌재의 판단을 받아봐야 되겠다는. 그러면 지금 정치적으로는 혼란이 있고 사법적으로는 새로운 논란이 생기는 그 상황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벌어질 상황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지금 일단 본회의장 상황을 좀 보자고요. 저 김진욱 대변인. 네. 사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가결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총리로 기준을 정할 것이냐, 대통령 기준으로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었는데 어쨌든 우 의장이 어쨌든 그걸 정할 권한이 있는 거죠. 그래서 151명으로 정해서 지금 어쨌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전했지만 계속해서 지금 저항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헌법 제65조를 인용을 했습니다. 헌법 제65조에는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고 제적의원의 2분의 1, 이게 150석의 표만 찬성표가 있으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우원식 의장이 이 65조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탄핵은 직을 파면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 얼마든지 국무총리의 직에 있는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해서는 헌법 제65조가 65조가 규정하고 있는 대로 150석이면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150석이냐 아니면 200석이냐를 놓고 얘기할 때 지금 우리 헌법에서는 명시적으로 대통령 65조에 보면 다만 대통령에 한해서는 200석, 제적의원의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표현이 없는 상태에서 의장은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또 지금의 표결을 의사 진행 과정으로 놓고 보고 이 의사 진행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은 국회의장이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의장의 일차적인 해석이 매우 중요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지금 이제 의장께서는 헌법학회 등 많은 자문을 구했다. 본인이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해석한 것은 아니다. 이런 표현을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그 입법조사처에서도 이 가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두 가지 입장을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좀 혼선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김진욱 대변인 방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은 그 의장에게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상태로 헌재에 넘어가게 되면 헌재가 이 부분도 좀 판단을 해야 될지 논란이 될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제 헌재 결정이 나왔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의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상황.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금 말하는 부분 그 부분 아니겠습니까? 강전혜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또 그 문제도 있죠. 만약에 이 사건이 헌재로 넘어갔을 때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다른 사건들에 비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먼저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 심판하는 것들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대통령에 대해보다도 더 먼저 검토할 가능성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대통령의 탄핵 심판 절차가 더 늦어질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국무총리로서 탄핵되는 것이냐, 혹은 대통령의 권한대행으로서 탄핵되는 것이냐. 우원식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국회 입법조사처 이런 데에서도 의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물어봤을 때는 예. 대통령의 권한대행 중 탄핵 대상이 되면 대통령에 준하여 가중 정적수 적용받는다는 견해가 보도된 바 있다라고 이렇게 회신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측에서 물어봤을 때는 국무총리로서의 부분이었던 것이고 예.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물어봤을 때는 오히려 200석이 맞다라는 보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이 어떠한 200석이 아닌 151표로서 가결될 수 있다라고 선포한 것은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일 수 있다. 조금 아까 송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헌재로 넘어갔을 때 헌재에서 뭐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든지 여기에 있어서 우원식 의장이 151석으로 이것을 가결 정족수를 먼저 결정을 하고서는 투표로 들어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 절차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살펴볼 그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국민의 입장에서는 앞서 지금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왜 탄핵이 돼야 되는가 제안 설명을 했습니다. 제안 설명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임명하지 않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어요. 탄핵소추 안 자체에 임명 거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은 어제 임명 거부를 한 것이 아니라 여야가 합의를 해달라. 권한대행으로서 여기에 대해서 합의를 해오면 그대로 따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이것을 거부라고 해서 어제 본회의에 보고를 하고 오늘 결국 의결을 한 것이거든요.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이 원하는 권한만 쓰게 지금 이렇게 한 것으로 보이고 안타깝게도 우원식 국회의장이 민주당 출신이지 않겠습니까? 민주당과 결을 같이 하면서 법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으로서 151표로서 가결할 수 있다고 선포한 것이 굉장히 유감스럽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가결 정족수의 기준을 총리로 할 것이냐,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대통령으로 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그 탄핵안 내용에 두 가지가 다 들어가 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뒤에서 짚어보기로 하고요. 자, 조사면 변호사님, 자, 일단 151석으로 우원식 의장이 결정을 한 거잖아요. 결정을 했는데, 자, 이렇다면 이제 지금 현재 표결이 진행 중이고 이제 결과를 공표하지 않겠습니까, 우 의장이? 그러면 헌법재판소에 넘어가는 거죠.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그 우원식 의장이 그 기준점을 정해 놓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아마 선포를 하게 될 겁니다. 가결 선포를 하게 된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여부를 심판을 시작하게 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물론 저기 그 우원식 의장의 그런 기준점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아마 굉장한 반발을 계속하게 될 것이고 한덕수 총리 측에서도 어떠한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탄핵 심판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심판이 함께 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 가결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조현삼 변호사님 말씀까지 들었는데, 자, 그렇다면 갑자기 이제 조 변호사님 말씀 들으니까 이런 궁금증이 생겨요. 그럼 이제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안이 이제 헌재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자, 잠시만요. 제 우원식 의장이 지금 오는 걸로 봐서는 아직 여전히 이제 표결이 진행 중이고 검표에 들어간 건 아니죠? 지금 왜 일어난 겁니까? 김진우 대변인. 투표를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의장도 투표를 왔다. 하셔야 되기 때문에 예. 의장의 투표가 지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이제 결정을 해서 표결 결과가 나와서 이제 헌법재판소로 가게 된다면, 자, 탄핵안이 두 개가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윤 대통령 탄핵안 그리고 권한대행 탄핵안 두 가지가 올라가 있는데, 권한대행 탄핵안은 또 가결 정족수에 대한 논란 그 부분까지 헌재가 정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그 한덕수 총리 측에서 주장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관련된 심판 변론 심리가 집중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번 한덕수 총리의 탄핵까지 추가가 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우려가 있긴 하는 것은 보여지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안의 그런 중대성, 엄중함을 생각을 했을 때 헌재가 조속하게 결론 내릴 가능성이 더욱더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일단 방금 전에 무기명 투표를 종료하고 개표를 시작했거든요. 자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진행될까요? 이제 뭐 여전히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속해서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고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한쪽 편에서는 그 무기명 투표가 진행이 됐습니다. 예. 그렇다면 또 반대쪽 편 쪽에서 이거 이제 간표 요원들께서 저기 의원들의 예. 명패 개수를 확인하고 또 투표용지의 개수를 확인한 이후에 확인할 텐데요.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통과되는 것은 무리 없이 통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당 쪽의 좌석에 거의 빈자리가 안 보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거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지금 참여를 했다라는 것 같고요. 예. 이 상황 속이지만 아무리 혼란하더라도 네. 지금 이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이 권한은 국회의장에게 있습니다. 의장께서 저 안쪽의 상황에 대해서 더 이상의 뭐 그 항의를 그 뭐 계속 지금은 그 효과적으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예. 두고 계시지만 저기를 정리할 수 있는 질서 유지권도 또 의장이 갖고 계시고 지금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이제 퇴장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충분히 항의의 표시를 했다고 보고 네.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이제 퇴장을 하게 되면 국회의장께서 이 그 검표한 이후에 예. 상황에 대해서 이제 표결 결과를 발표하는 그런 순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검표를 담당하는 의원들 여당에서도 맡게 되죠. 그렇죠. 그거는 할까요? 네, 그것은 뭐 어차피 그 검표를 해야 되는 것이고 명패수와 투표수가 다 같은지 예. 같은지도 다 점검을 일단 해야죠. 투표를 안 한다는 것은 일종의 뭐 기권을 한다는 그런 예.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항의성 기권이죠. 네. 그래서 투표 절차는 그대로 진행을 할 텐데 지금 그 현장에서는 물론 책임자가 그 오원식 국회의장이라고 하지만 네. 오원식 국회의장이 그 사안을 어떻게 보면 독단적으로 정한 그 상태거든요.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이 탄핵 사유를 5가지를 제시를 했는데 네. 그중에 2가지는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것을 탄핵 사유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은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다면은 그것은 대통령이 하는 역할을 해서 그것이 잘못돼서 파면을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그것은 대통령 의결 중립에 맞춰져야 되는 것이죠. 예. 나머지 3개는 또 국무총리 시절이라고 해도 그것도 성립이 안 된다는 말도 많아요. 예. 국무총리 시절에 해서 현직은 대통령 권한 대행인데 그리고 심지어 이런 말도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이 탄핵 대상이 아니라는 말도 나와요. 헌법에 보면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이렇게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전에 보면은 방통위원장 이준석 방통위원장을 민주당이 탄핵을 하고 나서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을 탄핵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상인 탄핵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 법률이나 헌법에 없어요. 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은. 그런데 민주당이 그것을 밀어붙였거든요. 예. 밀어붙였지만은 그때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습니다. 탄핵 대상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때 민주당이 뭐라고 했냐면은 권한 대행도 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방통위원장 권한 대행도 방통위원장과 같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도 대통령 권한 대행이면 대통령과 같다는 논리가 그대로 성립이 돼야죠. 그럼 대통령과 같으면은 3분의 2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데 지금 오원식 국회의장이 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51명 이제 총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직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정해놨고 국회의장이 표결을 해서 지금 개표에 들어간 모습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개표를 한 다음에 이제 검표까지 같이 하는 거잖아요. 자, 강전혜 변호사. 네. 이제 이 이후 상황, 오늘 상황 어떻게 전개될까요? 이제 무기명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은 151석에는 당연히 넘어가겠지만 민주당에서도 일부 이탈표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이 되었을 때 최서무 경제부총리로 넘어가고 그리고 만약에 최서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또 탄핵안을 발의를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에 다른 국무위원들 순으로 지금 넘어가게 되거든요. 국정에 굉장히 혼란이 오는 것을
것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분명히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있다라고 저는 들었는데 오늘 이 탄핵안에 대해서는 무개명으로 투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일부 이탈을 한다고 해도 151석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하겠지만 네. 저는 민주당 안에서도 일부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민주당이 발의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 이 탄핵 사유를 놓고도 지금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좀 잠깐 볼 수 있을까요? 화면? 예, 좀 준비해 주시죠. 지금 개표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 변동이 있으면 바로 또 화면을 보여드리는 걸로 하고요. 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주요 사유를 보면 총리 직무 관련해서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 여사 해병대 대원 특검법 그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했었죠. 국무총리로서 그 부분 들어있고 그리고 한덕수 총리와 권한대행과 한동훈 전 대표 간에 뭐 공동정부 운영을 시도했다. 뭐 이 부분도 좀 위헌이라고 뭐 이렇게 봐서 이렇게 집어넣은 걸로 보이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 비상 계엄 여기에 뭐 공모하고 묵인하고 방조했다는 것인데 이게 왜 들어갔냐면 사실 그 권한대행으로 하기에는 좀 그 요건이 좀 그렇지 않느냐 이런 비판이 좀 있었어요. 그 여당의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과 관련 좀 들어간 것인데 이 두 번째 부분 관련해서는요. 자 그렇다면은 국무총리일 때 그 일을 가지고 이제 탄핵을 한다면 그거를 계엄 사태가 터진 직후에 바로 탄핵을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여당 쪽에서는. 그때 하려고 그러니까 해야 한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지적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또 야권 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있는 마중에 국무총리까지 탄핵의 대상으로 된다면 예. 국정이 너무 혼란하다. 이런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 방안을 그 총리를 모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도 또 나왔었고 예. 한덕수 당시 총리께서 이 국회에 나오셔가지고 4번을 국민들께 머리를 숙여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 사과가 진정성이 당시에 있다고 봤던 거예요. 왜냐하면 12.3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내란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을 예. 국무위원들이 국무회의에서 막아내지 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렇다면 당시에 그 잘못, 내란 행위에 대한 공모 또는 묵인 방조에 대해서도 일부 혐의가 있지만 지금도 피의자로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국정을 안정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다라는 것에 민주당도 동의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한덕수 권한 대행이 되고 난 이후에 헌법 질서, 헌법 시스템을 사실상 한덕수 권한 대행이 또다시 무너뜨리는 상황이 있었다. 그것이 어제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서 정상적으로 통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표면적으로는 이 거부안이 아니다. 일단 보류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사실상 여야의 합의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통과시키지 않겠다라는 것이고요. 이미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다수결의 원칙으로 민주적인 방식에 의해서 임명 동의안이 처리가 된 것이 정부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덕수 권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이 오히려 위헌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넘어가 있는 것을 다시 정부로 보내는 것은 현직의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권한이 대통령에게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한덕수 권한 대행이 했다 하는 것이 오늘 들어있는 그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계속적으로 탄핵안을 발의를 하기 때문에 탄핵을 굉장히 쉽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이 되기 위해서는 헌법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반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제 한덕수 국무총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권한을 사용을 함에 있어서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대변인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여야가 대화하는 노력을 적어도 민주당이 보였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덕수 권한대행 이야기하자마자 바로 탄핵안 발의하겠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도 민주당도 여당과 전혀 대화하거나 협조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권한대행의 권한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한 것만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모습, 이런 폭주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국민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협의가 되지 않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안을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 최후 수단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이제 본회의장에서 다 나온 다음에 이제 앞서 보여드린 대로 항의를 한 뒤에 이제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나와서 로텐도 홀에서 이제 규탄 대회를 하고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보고 수 있는데 혹시 권성동 원내대표 목소리도 들을 수 있나요? 들려주죠.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무효, 원천 무효, 원천 무효. 알겠습니다. 원천 무효. 자, 송국거 평론가. 일단 그 탄핵 사유에 주요 사유에 보면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행한 그 사유도 두 가지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 지금 맞지 않다고 지금 항의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당 의원들은? 그렇죠. 일단 그 총리로서의 그 역할도 있고 지금 특히 총리로서의 역할만 가지고 처음에 탄핵 사유를 낸다고 했었어요, 민주당이. 그런데 그것이 너무 좀 그 약하니까 아마 대통령 권한 대행으로서 했던 일까지 전부 다 넣은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탄핵이라는 것은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기어이-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표결까지 마쳤습니다. 정권 교체 이후 29번째 탄핵안입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한 달에 한 번꼴로 탄핵안을 남발했습니다. 29이라는 숫자가 말해주듯이 총 투표수 192표 중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한국산업은행법 일부 개정 법률안 대안까지 이상 9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 나오셔서 9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및 심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걸로 가?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입니다. 정무위원회가 심사 및 제안한 9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 및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현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탄핵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행정부를 인질로 삼은 것입니다. 민주당의 탄핵안은 그 의도부터가 위헌적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권한대행의 탄핵 정조시가 가반이면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다 찬성. 말도 안 되는 헛소리입니다. 만약 민주당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몇 주간, 몇 달간 권한대행 체제로 가동될 경우 150석을 가진 정당이 그 권한대행을 곧바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헌법 설계자들은 그런 식의 국정마비의 빈틈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법 주석 역시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그 절차에서도 위헌입니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앞으로 총력 투쟁에 나가겠습니다. 무엇보다 위헌 위법적인 권한대행의 탄핵은 대한민국 애교 안보와 민생경제
심대한 타격을 줄 것입니다. 이미 미국이 외교 파트너로 인정한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와해되면 한미동맹이 크게 흔들리고 우방과의 외교관계가 위기에 빠질 것입니다. 지금 경제를 보십시오. 환율은 급등하고 주가는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제정책의 컨트롤 타워까지 붕괴된다면 민생 경제는 직격탄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무정부 상태는 외교 파탄, 안보 파탄, 민생 파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민주당의 탄핵안은 국가와 국민 전체에 대한 탄핵인 것입니다.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뭐만 있습니까? 뭐만 남아 있습니까? 오직 조기 대선밖에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 이후 대선 정국이 오면 대선으로 당대표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덮어버리고 자신들이 권력을 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와 민생 경제를 파탄시키더라도 심지어 무정부 상태가 오든 말든 상관없이 오로지 이재명이 권력만 줄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집단이 바로 민주당입니다. 오늘 민주당은 국민을 버리고 자신의 아버지인 이재명을 선택했습니다. 국정안정을 짓밟고 국정 테러를 선택했습니다. 나라를 망쳐서라도 권력을... 네,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까지 들어봤는데요. 국회 본회의장 안팎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쯤에서 지금 국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국회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진호 기자 나오세요. 네, 지금 본회의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예, 저희가 중계방송에서 계속 전해드린 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안 본회의에서 가결됐습니다. 초유의 일인데요. 야당 단독으로 가결입니다. 총 투표수 192표 중 찬성 192표로 가결이 됐습니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투표 직전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결 정족수를 151명, 151명으로 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항의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원천무효라는 말을 하면서 우 의장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는데요. 현재는 제 뒤로 있는 이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규탄 대회를 진행 중입니다. 민주당은 한대행이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뒤로 즉각 탄핵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어제 탄핵안 발의와 보고를 거쳐서 오늘 표결까지 빠르게 추진했습니다. 탄핵 사유는 5가지 정도로 압축이 되고 있는데요. 총리 관련 사유로는 크게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한 점이 꼽히고요. 대통령 권한대행 사유로는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을 회피하고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 점 등이 적시가 됐습니다. 민주당은 한권한 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도 고발한 상황입니다. 현재 이 탄핵안 가결,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안 가결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네. 김 기자, 그럼 현장에서도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의 목소리가 이제 크게 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탄핵안 표결에 앞서서 이제 의결 정족수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151명으로 이제 국회의장이 정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저항, 항의가 더 거세진 거죠? 그렇습니다. 제 뒤로 나타나고 있는 것도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 의장이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서 의결 정족수를 정하면서 이런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서 언급을 했는데 탄권한 대행에 대한 탄핵안은 재적의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가 151명인지 또는 200명인지를 놓고 여야 의견이 갈리던 상황에서 151명으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무총리직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다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 의원들이 국회의장석으로 몰려 나와서 투표가 원천무효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는 장면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계속해서 여야가 의견이 갈려왔던 쟁점이었는데요. 현재 여당은 200명 이상의 찬성을, 야당은
51명 이상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자체가 초유의 일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명확히 정리된 내용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현재 이제 탄핵안이 가결됐기 때문에 송달이 된다면 총리실로 송달이 된다면 한대행에 대한 직무는 정지가 되고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권한대행을 이어받게 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김진우 기자가 지금까지 국회 상황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고요. 이번엔 총리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정세배 기자. 네, 총리실에서 곧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입장문을 배포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금 일단은 한덕수 권한대행은 정상적으로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바로 직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이 나왔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이번 탄핵 소추안 가결과 관련한 입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더 이상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보태지 않기 위해 관련법에 따라 직무를 정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에는 헌법재판소의 신속하고 현명한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무위원들과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을 향해서는 평상심을 가지고 이 맡은 바 소임을 흔들림 없이 수행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한 권한대행은 향후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과는 관계없이 일단 후속 절차를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한 권한대행이 국회의 탄핵 의결서를 받는 즉시 직무가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권한대행직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넘겨받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 탄핵 소추안 가결부터 직무 정지까지 약 2시간 24분 정도가 걸렸는데 한 대행도 지금부터 한두 시간 후쯤부터는 직무가 정지되고 이후 집무실을 나와서 삼청동 본관으로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국회 표결에 대한 한덕수 권한대행의 입장, 조금 전 나온 입장까지 전해주셨는데 지금 국회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 그 총리실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총리실 직원들도 조금 전까지는 이 말을 아끼면서 국회 투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이 전례 없는 권한대행 탄핵 소추이기 때문에 이게 현실화된 이후에는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도 감지가 됩니다. 이 한 대행이 직무 정지가 되면 총리실도 대통령실과 함께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를 보좌하게 됩니다. 이 총리실은 일단 관련 규정을 검토한 다음 향후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그럼에도 이 행정부 내부의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탄핵 소추에 대한 법적 대응은 총리실은 검토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이 향후 권한쟁의 심판 또는 효력 정지 가처분을 낼 거란 관측도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그었고 총리실이 법적 다툼에 나서게 되면 무엇보다 이 국정 혼란이 더 가중될 수 있다. 이런 우려 때문인데요. 대신 여당에서 이런 권한쟁의 심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에 나설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켜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총리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세배 기자였습니다. 자, 송국권 평론가 아까 말씀 나누다 좀 끊겼기 때문에 다시 한번 여쭤보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같은 경우는 이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한다. 더 이상 그 혼란을 야기하는 것을 좀 피하기 위해서 일단은 151명 그 정족수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저렇게 격렬하게 저항을 하고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일단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향후 그렇다면은 일단은 헌재의 판결을 신속한 판결을 좀 기다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국민의힘은 어떻게 나올 것인가 이 부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한덕수 총리로서는 더 이상 어떤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지 않겠다. 지금 헌재 이야기하는 것은 헌재에서 탄핵 심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헌재의 가령 예를 들어서 권한쟁의 심판이나 아니면은 그 가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게 헌재에서 그건 이제 별도로 또 논의를 해야 돼요. 심리를 따로 해야 됩니다. 탄핵 심리 말고 그 권한쟁의 심판 심리를 따로 해야 되는데 일단 한덕수 총리로서는 그것은 지금 안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국민의힘은 조금 전에 보시면은 구호가 이거 원천 무효라고 구호를 외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우원식 국회의장이 선포를 해서 192표로 이게 통과가 됐다는 것이 원천 무효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밖에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밖에 없는데 일단 총리나 총리실에서는 그런 헌법재판소로 가는 것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할 수가 있느냐 그 부분은 또 논란이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권한쟁의 심판을 정당히 할 수 있느냐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아마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 권한 대행을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을 통해서 이 권한쟁의 심판도 하고 또 가처분 신청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은 헌재의 결정이 상당히 중요해지죠. 그런데 최근에 이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은 헌법재판소법의 해설서에 그게 2015년인가요? 전체 15명의 헌법학자들이 그 토의를 해서 일종의 해설서에 나온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뭐냐면은 이런 경우에는 권한대행을 탄핵을 할 때는 대통령 탄핵에 준하는 그 3분의 2 이상이 필요하다. 이게 헌법재판소법 해설서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해설서와 헌재에서 정반대로 결론을 내렸지. 그 부분도 좀 살펴봐야 되고 무엇보다도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이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하면 그것을 빨리빨리 진행을 해줘야 돼요. 이 상황에서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는 인정을 안 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대행으로 하면 인정을 안 하겠다. 그렇게 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것은 저는 이게 물론 그 어떤 절차상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행을 하고 있지만 여당에서 그것을 인정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일종의 권한 대행이 두 사람이 생기는 것이고 혼란이 발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헌재에서 이걸 먼저 해야 돼요. 이거 가처분도 먼저 하고 그다음에 본안 그 권한쟁의 심판도 헌재에서 먼저 다루면은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 심리는 오늘 겨우 시작을 했는데 뒤로 또 늦춰지는 또 다른 혼란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5가지 가지고 이렇게 뭐 탄핵 사유를 들었지만 사실은 정진석 죄송합니다. 저 권성동 대행이 그 대표 대행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것은 일종의 거론이라고 그랬죠. 조기 대선을 위한 것이다. 뭐 5가지 사유는 있지만 어쨌든 목적은 헌재 심리를 빨리 해서 빨리 그 인용 결정이 나와서 조기 대선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렇게 되면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시도를 했던 헌재의 결론을 빨리 내리는 것이 오히려 더 늦춰질 수도 있는 그 상황도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 탄핵소추 표결이 원천 무효고 투표가 불성립한다고 이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 변호사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정족수 논란이 지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권한대행이 2명 있는 그런 어떤 혼돈이라든가 이런 걸 좀 빨리 초반에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그 이제 국민의힘이 뭐 검토한다고 했으니까 권한쟁이든 뭐 가처분 신청이든 이런 게 들어왔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이것부터 좀 정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세요?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심리와 함께 여러 가지 경중을 살펴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찌되었건 헌법재판소의 그런 역량이라든가 그런 능력은 일정 부분 제한적이지 않겠습니까? 그 한에서 한계 내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심리하게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좀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저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선순위는 대통령 탄핵 심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일단은 들고요. 지금 한덕수 대행의 경우에 스스로 직무집행을 정지를 받아들이겠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한덕수 대행이 그와 같은 입장이 아니라 지금 현재 국민의힘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헌재에서 이번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스스로 직무집행 정지를 수용을 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더 늦출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어떻게 보세요? 제가 이제 저는 뭐 법조인은 아닙니다만 지금 그 많은 이 법 전문가들께서 이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지금 뭐 권한대행이 2명이 될 것이다라고 하시는 말씀은 일단 잘못됐다. 왜냐하면 지금 국회에서 어쨌든 의결이 끝난 상태이고 그렇다면은 여기서부터는 법적 효력은 일단 발생한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이 됐다든지 했을 경우에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환원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그런 그 권한대행이 2명이라는 이런 혼선 이런 부분들은 뭐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저는 좀 안타까운 것이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오늘의 이 상황을 초래했다, 자초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문제 제기를 좀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의 권한 중에 권한을 저희가 국민들이 맡긴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이 12.3 비상계엄을 통해서 이 국정의 혼란이 만들어졌고 또 헌정 질서가 일시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 왔다면 이것을 가장 빠르게 수습하는 방안을
이 권한대행께서 제1 그 목표 우선순위로 삼았어야 됐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결국은 오늘의 이 도화선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오늘 권한대행께서 지금 이제 앞으로 뭐 한두 시간 이내에 이제 직무가 정지되시겠습니다만 그 직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권위 사무총장을 임명을 하셨더라고요. 그렇다면 권한대행께서 본인이 권한을 쓸 수 없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또다시 어떤 사무총장에 대한 권한 대행으로서의 인사권을 오늘 행사하셨고 또 이보다 더 적극적이라고 하는 법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소위 거부권까지 행사를 하셨다면 오늘 이 문제를 처리하는 것으로 이 지금 헌법 질서,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른 그런 길이었다 하는 부분에서 너무 아쉽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네. 권성동 대행께서 총력 투쟁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총력 투쟁을 해야 할 대상은 민주당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빠르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 이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사실 지금 환율이 오늘 1,480원대까지 올라갔다는 이유가 민주당이 탄핵을 해서라고 얘기를 하시면 안 되는 거죠. 12.3 비상계엄이 우리의 이 경제 상황을 굉장히 악화시켰던 것이고 또 거기에 어제 이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빠르게 헌법재판관들을 임명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부분이 가중됐다 하는 부분들이 이 지금 문제의 본질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을 이제 것 같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의 이제 결정을 이제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그 여야 간의 어떤 합의를 좀 부탁했었는데 네. 이렇게 돼서 좀 안타깝다는 입장은 좀 됐거든요.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거부권이라든가 뭐 특검법에 대한 어떤 거부권이라든가 네. 뭐 이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는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면은 좀 여야가 너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 보니까 좀 합의를 좀 요청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좀 여당이 지금 반론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또 걱정이 되는 것은 오늘 오전에 이제 다시 권한대행에 대해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기자회견을 하지 예. 않았습니까? 여기에서도 여야의 협치를 굉장히 요구를 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오늘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이 했었던 뭐 지금 권한에 대해서 여야가 미리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했었던 이런 자세를 최상무 경제부총리도 비슷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면은 민주당에서는 오늘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탄핵소추 의결을 한 것처럼 예. 또 최상무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도 바로 여기에 대해서 탄핵 의결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정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은 저는 민주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비상계엄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비상계엄이 오기까지의 과정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국민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행정과 사법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는 상황, 계속적인 탄핵이라든지 특검 법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발의하는 것, 예산을 삭감하고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어쨌든 비상계엄이라는 수단은 잘못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민주당이 보여주고 있는 그 이후의 모습들도 똑같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만 탄핵하겠다고 하더니 결국에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장 등등등 해갖고는 탄핵을 하고 있죠. 그런데 검사들은 탄핵은 시켜놓고서는 헌법재판소에 변호인조차 보내지 않아서 기일도 공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안도 감액된 그 상태로 그냥 처리를 해버리고 지금 이러한 비상 상황이 오니까 이재명 대표가 바로 추경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상황들에 대해서 민주당은 본인들이 수권 정당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무런 능력도 보여주지도 않고 의지도 보여주지 않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야기했었던 것은 여야가 협의를 해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은 오히려 국민의힘을 달래서라도 협의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 도저히 상황이 안 좋다. 이들과는 대화가 도저히 안 됩니다라고 국민들께 말씀드리고 이 전국 혼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이 국무총리에 대해서 탄핵을 해야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런데 협의할 의사도 없이 바로 탄핵으로 지나가고 그리고 오늘 최상무 경제부총리가 아침에 기자회견한 다음에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부정적인 입장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까지 탄핵을 할 것이며 어디까지 전국 혼란을 방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책임감을 좀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제 국회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뭐 이변이 없는 한 이제 곧 직무 정지가 될 가능성이 이제 농후한 상황인데,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다음 권한대행 이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되겠죠. 지금 말씀을 주셨는데, 저 오늘 오전에 최상목 부총리가 국회를 향해서 탄핵을 재고해달라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힌 게 있거든요. 자 영상 준비됐습니까? 예, 한번 들어보죠. 예. 그동안 내각은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왔습니다.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소추는 내각 전체에 대한 탄핵 소추와 다름이 없습니다. 탄핵 소추가 의결된다면 계속되는 탄핵 위험으로 행정부 역량은 위축되고 종국적으로 국무위원들의 존재 이유는 없어질 것입니다. 여야 정치권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를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거 뭐 김진욱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네. 그 민주당에서 그래도 한덕수 권한대행보다는 좀 낫다고 이렇게 좀 기대를 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했었는데, 저 오늘 발언을 들어보면은 좀 오히려 더 각을 세우고 나오는 모양새거든요. 지금 그 국무위원들께서 본인의 자리를 잘 잡아 가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12.3 비상계엄 이후에 바로 이 국무위원들께서 내각 총사퇴 결의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걸 왜 했습니까? 12.3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걸 시인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촉발된 이 상황들, 이것들을 수습하는 데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지금 이게 내각을 갖다 탄핵하게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그럼 누가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까? 아니 지금 책임을 지시겠다고 하는 자세가 전 정말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의 이 상황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뭐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무회의에 대해서 뭐 지금 최상목 부총리께서는 반대하셨다라는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어쨌든 계엄은 선포가 되었고 반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 결과가 지금의 이 모든 상황들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이 상황을 맞이했다면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이것은 민주당이 책임져야 됩니까? 12.3 비상계엄을 민주당이 요청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내각에 계신 분들이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이 혼란을 어떻게 정리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대안을 말씀 주셔야지, 민주당에게 탄핵 안 하면 바로 다시 그러면 원래 상태로 돌아옵니까? 그것도 아닌 상태에서 의미 없는 말씀을 주고 계신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헌법 시스템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최상목 지금 현재의 부총리께서 권한 대행이 되신다면 이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3인에 대해서, 그것도 국회가 심의를 다 통과해가지고 임명 동의안까지 다 통과를 한 겁니다. 적법 절차를 통해서 국회에서 정부로 보냈다면, 이송했다면 정부에서는 즉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시는 것이 최상목 부총리께서 하셔야 할 역할, 제일 첫 번째 역할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자, 다음 권한대행의 첫 번째 역할도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이 최우선이 돼야 된다는 말씀까지 들었는데, 송은권 평론가 좀 귀담아 들으시더라고요. 예. 말씀해 주시죠. 국무위원들은 지금 혼란한 상황을 수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습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상목 부총리가 무슨 뭐 정치인도 아니고 법조인도 아니고 제일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를 걱정하지 않습니까? 해외 신인도 같은 것을 걱정을 하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역할에 따라서 수습을 하기 위한 건데, 자 그러면 가령 예를 들어서 최상목 부총리도 지금 한덕수 그 총리처럼 이렇게 일종의 거부권을 행사를 하고 임명권을 행사를 안 하고, 그러면 또 탄핵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거부권 같은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다고 해서 이것을 거부권의 행사를 한 겁니다. 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나 이것은 아직 행사는 안 했지만 이제 행사를 하려고 했죠. 그리고 소위 말하는 내란 특검법도 그렇고, 그 전에 양곡법은 국가 재정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거부권의 행사를 했고, 나머지 두 개를 거부권의 행사를 하려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어서 그 한덕수 그 대행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리고 그것을 그렇다면은 사람이 바뀌었다고 해서 위헌적 요소가 있는 걸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되는가, 거부권을 행사를 안 해야 되는가, 그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임명권도 법적 근거가 없는 헌법재판관을 임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 임명권을 행사를 하지 않은 건데, 그러면은 법적 근거가 없는 거를 사람이 바뀌었다고 그러면 최상목 부총리는 또 그걸 행사를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이게 결국 최상목
부총리도 그걸 안 하면 그 다음에 교육부총리 쪽으로 또 가려고 하겠죠. 이주호 부총리 쪽으로 그 다음 순번으로. 그러면 될 때까지 한다고 하면 이게 뭐를 의미하는가 하면은 입법부가 국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입법부 중에서도 특히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중요한 국정 현안을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헌법에 보장된 그 거부권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립니다.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거죠. 그리고 임명권, 그 헌법재판관들의 임명권 같은 것도 예. 법적 근거가 없는데 우리의 주장대로 하지 않으면은 또 탄핵할 거야. 이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 이것은 뭐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어떤 개인적 욕심이 있어서 그러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근거에서 헌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그 앞으로도 거부권이나 임명권을 행사를 할 텐데 그걸 무조건 어떤 그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고분고분하지 않다고 이렇게 탄핵을 되풀이하는 것은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는 거죠. 이제 최상목 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정통 관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인 결단을 내리기가 좀 더 어렵지 않겠는가? 뭐 약간 이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조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최상목 부총리가 너무나 위험한 발언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요. 지금 사실상 지금 국무위원들은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의 공범 내지 방조범의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 저는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실수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당초에 탄핵 절차를 진행하면서 대통령뿐만 아니라 다수의 국무위원들도 함께 했었어야 했다. 지금의 상황을 지켜보게 되면 다시 한번 그 부분이 너무나 뼈아픈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최상목 부총리가 지금 국회를 지금 겁박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헌정 질서를 회복해야 될 중요한 지금 임무를 맡게 된 상황이죠. 그리고 그 당시 비상계엄 당시 국무위원으로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책임감을 가지고 본인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지 오히려 국회를 상대로 내각 전체를 탄핵한다라는 등 그런 식의 발언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권한대행이 되신다고 한다면 무조건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반드시 수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 헌법재판관 임명은 사실 당초에 지금 나와 있는 151석이라든가 200석이라든가 지금 투표 기준점에 대한 논란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헌법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만큼은 헌법학자들 사이에서 전혀 이견이 없는 사안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국민이 좀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헌법학자,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 헌법학자들의 경우에는 이것은 이견이 없다.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이것은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입니다. 그것을 단지 형식적이고 절차상의 의미에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한다? 국회한테 다시 합의를 하라? 여야 합의를 해야 한다? 그런 여야를 합의를 주장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대통령에게는. 대통령은 단지 임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 탄핵의 사유 중에 하나 삼았던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번에 최상목 부총리도 이번에 권한대행이 되게 된다면 무엇보다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는 조속히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방금 전에 이제 국회 추천 몫이기 때문에 대통령은 그냥 단순히 임명만 하면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을 소지는 없는 건가요? 지금 최근에도 여러 헌법학자들이 좌담회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어느 모임에서도 좌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이견이 있는 경우를 거의 못 봤습니다. 대부분의 헌법학자의 경우에는 국회가 추천하고 지명하는 헌법재판관의 경우에는 임명하는 것에 다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법원과 헌법재판소조차도 임명할 수 있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법조계에서는 그 어떤 이견도 사실상 없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총리가 너무나 앞서갔죠. 권한외의 행위라고 할 수가 있는 여야의 협의를 주장한다. 근데 물론 그 부분도 여야가 협의가 이미 이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전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있는 당시에 여야 합의로 결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물론 원내대표가 변경이 되긴 했지만 이미 그전에 충분한 논의 끝에 여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권한 밖의 내용을 주장하면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한다? 저는 그것 자체가 당연하게도 탄핵 사유의 주된 사유가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강전혜 변호사.
그런데 지금 임명권에 대해서 국회 추천, 대법원장 추천을 임명할 수 있고 그리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것에 대해서는 임명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 명확한 규정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과정에 있어서 민주당이 그때 뭐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저는 지금 여야가 이거를 어떤 정치적으로 싸울 일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지금에 있어서 말이 바뀌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이죠. 왜 지금 말이 바뀌는 것인가? 적어도 뭐 법제처의 유권 해석을 받는다든지 국민들을 먼저 설득하고 그 이후에 나가야 합니다. 지금 뭐 3명의 국회 추천 몫에 대해서 임명을 만약에 한다라고 하더라도 4월 18일이 되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을 했었던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또 임기가 끝나요. 근데 만약에 4월까지 이게 결정이 나오지 않았을 때 그러면 9명 중에 또 7명이 되지 않겠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말씀 죄송한데 국민의힘이 방금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신청했군요. 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계속 논란이 될 수밖에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에 대해서 권한쟁의 심판 그리고 가처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오늘 들어간 이제 탄핵소추 의결에 대해서 아마도 헌법재판소에는 이 두 가지 사건은 뭐 함께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 라고 걱정을 하실 수 있지만 사실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명징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두 가지 사건에 대해서 사실관계는 좀 겹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더 뭐 오랜 시간이 걸린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통령의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2명,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었던 2명의 재판관도 4월 18일이면 임기가 끝난단 말이죠. 그럼 9명 중에서 이제 7명이 남는 것입니다. 7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경우에도 마지막에 이번에 3명을 임명하더라도 7명이 될 수 그렇죠. 있다는 그때 거죠. 2명이 빠지면 4월에. 다시 7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7명으로 심리할 수 있다라고 헌법재판소 법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도 왜 9명 전원으로 해야지 8명을 하느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도 나왔던 이야기인데 아마도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럼 그때 다시 대통령 임명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야기가 다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이 어디까지인지 여야가 싸울 것이 아니라 어딘가의 유권에서 적어도 우리 국민들께 설득을 할 수 있을 만한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작하고서 진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김진욱 대변인. 일단은 지금 강전의 변호사 얘기 들으셨지만 일단 이 논란들 정족수를 어떻게 볼 것인가, 권한대행의 역할, 권한을 어디까지 볼 것인가 이거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다음 권한대행으로 넘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봐왔던 이런 혼란상을 또 봐야 되는 것인지. 저는 뭐 물론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날 거라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저희가 45년 전에 있었던 이 비상계엄이라는 것이 지금의 21세기에서 다시 일어날 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고 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헌법에도 이런 부분들을 세밀하게 담아내지 못했던 그런 뭐 입법 불기적인 부분이 미비된 부분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또 그걸 한번 정리하는 의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헌법이 예정했던 그런 방안들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이 문제들은 처리할 수 있는 문제다. 좀 전에 강전의 변호사님께서 4월 달 얘기를 하셨으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좀 거들면 4월 달에 두 분이 지금 퇴임을 예정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다면 지금 6명의 상황을 9명으로 완전체를 만들어 놔도 다음에 7명으로 다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 9명으로 완전체를 만들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국민의힘 아닙니까? 그러면 6명 중에 2분이 빠지게 되면 4분입니다. 4분이면 아예 헌법재판소가 심리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이 온다면 그 다음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는 심리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완전히
정체되는 상황이 오면 그 상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를 마무리할 겁니까?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완전체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을 때 만들어야 된다라고 지금 강력하게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또 지금 만드는 것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대법원에서도 지금 헌법학자들 다 이구동성으로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반대하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그리고 이번 한 권한 대행께서도 국민의힘의 반대만을 가지고 합의를 해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완전히 월권이었다, 권한 밖의 일이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 제가 이제 가장 안타까운 부분은 이런 상황들이 국민들께서 너무 답답해 하시는데 자꾸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누가 이 매듭의 이 고리를 끊어야 되겠습니까? 이거는 풀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면 한 번에 매듭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누가 끊을 수 있습니까? 정부와 집권 여당이라고 자임하시는 국민의힘이 끊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무조건 야당이 얘기했다고 해서 반대할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던가 무조건 야당이 하는 것에 대한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셔가지고는 이 매듭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죠. 지금 그 두 분께서 계속 그 헌재 학자들이 전부 다 임명권이 없다고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은 반대 의견도 많이 있어요. 헌법학자들 중에서는. 그리고 지금 만약에 6인 체제인데 이제 3인 체제를 그러면 완전체로 만들어서 간다. 그런데 가는데 만약에 그 9인 체제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결정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 파면을 시켜버린다. 그 결론이 났다. 내년 4월 전에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 내년 4월 전에 그렇게 결론이 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데 이게 지금 뭐 헌재나 이런 데서 어떤 여러 가지 소송을 통해서 나중에 그 3명에 대한 임명이 국회목 추천 3명의 임명이 이게 그 위헌적이다. 이렇게 그 절차에 어긋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면은 더 큰 그 혼란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완전체 만들어서 물론 9인 체제로 해서 가면은 그 뭐 보기는 좋죠. 보기는 좋지만은 나중에 큰 이게 엄청난 역풍이 있을 수가 있어요. 후유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덕수 총리가 여야가 좀 합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논란의 여지들을 좀 없애달라. 없애달라고 그런 여야가 합의를 말씀인 하라고 거죠. 했는데 단 예. 하루도 합의를 절충을 할 생각도 하지 않았잖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은 이미 정해진 목표가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가는 것이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뜻에 어긋나면은 무조건 그럼 다음 사람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 첫 시발점이 된 거죠. 자,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제 9인 체제가 됐어요. 어떻게 좀 어렵게 해서 됐다고 쳐요. 그런데 내년 4월까지 만약에 이제 헌재 결론이 안 났다고 치면 대통령 몫을 2명을 또 지명을 해야 되는 그런 더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17년도에 사례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 박한철 소장이 1월 달에 퇴임을 하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임명을 언제 하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됩니다. 왜? 그 당시에 황교안 권한 대행이 임명을 못했을까요? 그것은 대통령이 추천 몫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미선 그 권한 대행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헌법재판관에 대해서 임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대통령이 유고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가 된 상태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추천 몫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말씀을 하나 먼저 드리고 지금 내년 그 4월 달에 만약에 그 전에 좀 전에 송국권 평론가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4월 이전에 결론이 났다. 그런데 이 세 분에 대해서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한다. 이걸 누가 결정합니까? 이분들이 만약에 위헌적이다라는 것이 결정이 되려면 역시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와야 위헌이라는 게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권한 대행이 국회 추천 몫의 세 분에 대해서 임명하는 것 가능하다. 이것이 지금 오늘까지 헌법재판소에서 확인하고 있는 바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미 헌법재판소에서의 위헌 여부는 확인이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말씀 저희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유권 해석을 내린 건 아니잖아요. 할 수가 있다는 거 유권 해석을 내린 게 아니고 헌법재판관들의 의견 차원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공식 그 어떤 그 법적 절차에 들어가면은 또 새로 논의를 해봐야 되는 거죠.
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이제 권한대행 일정을 바로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서면으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고 오후 6시 반에는 국가안전보장회의도 주재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자, 아까 전에 이제 조 변호사께서 상당히 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오늘 국회를 향해서 뭐 탄핵을 제고해달라고 좀 약간 강도 높게 한 발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이런 식으로 겁박하면 안 된다. 이제 원래 국무위원들은 뭐 이미 다 그때 국무회의 관련해가지고 거기 뭐 들어갔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미 탄핵을 했었어야 된다. 뭐 그런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총리는 물론 대행도 뭐 탄핵할 수 있다라든가 국무위원 연쇄 탄핵도 불사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지금 조국혁신당도 마찬가지고요. 또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국정의 혼란이라든지 뭐 대외 신인도 문제는 당연히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어제 여야가 좀 협의를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거는 결과적으로 여야가 뭐 국회의장과 함께라든지 혹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법제처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쳐서 뭔가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국정을 안정시켜야 되는 것인데 지금 야당이 입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내란 동조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의 채널로서 인정조차 안 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상황에 대해서 결과적으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유권 해석이라든지 이런 협의 과정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조기 대선이 빨리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도 생각합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탄핵소추 의결이 되고 국민들께서 오롯이 받아들이실까요? 저는 민주당이 원하는 만큼 받아들이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상목 지금 다시 권한대행에 대해서도 똑같은 상황들이 반복될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 민주당의 폭주에 대해서 민주당이 먼저 본인들이 과거에 폭주했었던 부분들 사과하고 그리고서는 지금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플랜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반론 듣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이후에 사과를 해야 될 주체는 민주당은 아니죠.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선출한 후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상대로 총을 겨눴습니다. 국회에 난입을 했고요. 선관위에 계엄군이 진입을 했습니다. 이런 엄혹한 상황에 대해서 국민의힘 그 당시에 어디에 있었습니까? 많은 시민들이 국회에 뛰어나가서 장갑차를 맨몸으로 막았을 때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부분 숨죽여 있었죠. 어디에 있었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국정 혼란의 책임을 민주당에게 씌우는 것은 저는 너무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것은 지금 국민 모두가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 당시 내란 사태에 지금 참여했다고 의심이 되고 있는 국무위원들이 오히려 민주당을 겁박하는 모습을 보면서 많은 국민들이 과연 납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비난을 받고 싶지 않는다면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 모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결정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탄핵 정국이 형성된 이후에 경제 분야 등등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혼돈의 연속인 요즘 현재의 위기 상황이 누구 때문이냐는 이 책임 공박이 갈수록 거세질 수밖에 없는데 여야 발언을 들어보면 이런 조짐이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자마자 외환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덕수 권한대행의 노력으로 미국, 일본 등이 외교관계를 정상화하기로 이미 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해서 환율과 외환시장과 대신인도를 제대로 방어를 해왔습니다. 탄핵 소추로 인해서 다시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은 1달러당 1,500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2의 외환 위기가 온다고 합니다. 12.3 내란 사태 때문에 소비 심리가 코로나 팬데믹에 비견될 정도로 최악입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비호 세력의 탄핵 방해로 가뜩이나 힘든 민생 경제가 아예
바닥으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환율은 국무총리가 쓸데없는 입장 표명을 하는 그 순간부터 갑자기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연일 고물가가 갱신되고 국민들 지갑은 얇아지다 못해서 구멍이 날 지경입니다. 네, 국민들 삶은 뭐 이미 팍팍해질 대로 팍팍해진 상황이죠. 뭐 외환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우려도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시국에서도 지금 이 책임 공방 지금 이미 시작됐거든요. 이 부분 앞서 뭐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두고 계속해서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자명해 보여서 지금 더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국권 평론가. 우선 지금 환율 변동이 과연 그 대통령 권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아서 환율이 변동이 됐다. 이게 그 환율이 우리나라 안에서 정해지는 게 아니고 다 국제사회에서 그 금융권에서 정해지는 건데 그 금융권에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 정확한 내용을 몰라요. 환율 변동이 된 것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해서 또 권한 대행을 세운다고 하니까 그 어떤 그 위기론이 좀 커지면서 그렇게 그 환율이 변동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계속 그 어떤 내란 수계 이 프레임을 가지고 앞에 계속 붙여서 다들 이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직 그것은 혐의입니다. 재판도 수사도 제대로 아직 시작 안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도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계속 윤석열 대통령도 이야기하고 또 김용현 전 그 장관 쪽 변호인들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유가 물론 수단은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은 이유를 계속 밝히는 데 대해서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어요. 이게 그 이전 반 동안 국정 운영을 하기 어려울 정도로 뭐 탄핵을 남발하고 최근에는 예산까지 폭거를 하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입법 독점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국가 비상사태에 준했기 때문에 이 탄핵을 비상계엄을 한 거라는 여기도 귀를 한번 기울여 줘야 됩니다. 그 본인이 그러니까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람이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게 국가 비상사태인지 아닌지. 그럼 왜 국가 비상사태로 판단을 했는지도 귀를 기울여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계엄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최근에 벌어지는 행위들도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그 권한 대행을 또 탄핵을 하고 줄탄핵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헌재 심리를 빨리 앞당기고 재판을 늦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뭐 지연 작전 같은 것이 지연 작전으로 보이는 이런 일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민주당이 완전히 이 상황에서 책임이 전혀 없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참 여기에서도 좀 의견이 많이 좀 정반대로 갈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이 좀 참 서글픈데요. 일단 국민의힘에서 너무나 반성이 없습니다. 성찰도 없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누구 때문에 일어났다? 이게 뭐 야당 탓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비상계엄의 요건이 안 되는 걸 가지고 비상계엄을 군인들,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장악하려고 했던 이런 모습들이 국헌문란이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가지고 오늘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금 기소가 된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일단 첫 번째 급선무라고 보여지고 지금 환율 급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자본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는 것 이런 게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정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우리가 12월 7일, 12월 14일 날 두 번의 이 탄핵 투표를 통해서 시도했을 때 그것이 인용이 되는 것을 보고 이 전 세계의 국가에서 대한민국이 그래도 여전히 아직까지 시스템으로 이 민주주의를 회복시킬 수 있는 그런 국가구나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있을 뻔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기회들이 지금 12.3 비상계엄이 지나고 난 지 3주가 지나도록 아무런 회복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고 변화된 것도 없고 앞으로 지금 헌정 질서에 대한 부분은 더 어려워지겠다라는 것 때문에 이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에 크리스마스 랠리 미국에서 환호했습니다. 그 크리스마스 랠리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지금 혜택을 못 봤다 이런 비판들 쏟아지고 있습니다. 3주 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해서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동맹을 그렇게 제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미국에게 군대를 움직이는 부분 이런 방구 말없이 얘기하는 바람에 지금 미국에서 우리에 대한 동맹 가치가 훼손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그 말씀들이 나오고 있는 거 이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산을 우리가 민주당이 감액시켰기 때문에 그래놓고선 추경한다 말씀하시는데 민주당이 감액시킨 예산 4조 원에 불과합니다. 그 4조 원에 2조 1천억이 예비비였습니다. 이런 부분들 말고 진짜 민생에 대한 추경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말씀 드려왔던 것이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민주당이 이 돈을 갖다가 쓸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정부가 그동안 뭐 했습니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었던 것이 현재 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게 만들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성하고 성찰하는 것이 먼저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예.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안이 가결되자 앞서 보신 대로 여당 의원들은 이제 원천 무효다 이렇게 비판을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서 내란 공범이라고 맞받아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요. 지금 규탄대회도 지금 하시는 거 보셨고요. 여당 의원들이 갈수록 그 여야 간의 그 대치와 대립이 격화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관련해서 오늘 여야 그 대표 발언 잠시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 혼란과 국가적 손실이 불보듯 뻔한데도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조기 대선 전국을 유도하여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버리는 속셈입니다. 5개 재판에 쫓기는 이재명 대표를 위해 조급하게 탄핵안을 난사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몰아냈다 생각한 반란 잔당들이 권토 중래를 꿈꾸며 반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네, 들으신 대로 조현선 변호사님, 지금 여당에서는 결국 또 이제 이재명 대표 이제 재판 그 일정이 지금 여러 가지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문제 지금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도 참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와 이재명 대표의 그런 재판 일정은 전혀 별개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뭐 사법 리스크라고 불리는 각종 재판은 그 일정대로 진행이 되면 되겠죠. 지금 뭐 탄핵 사건과 이재명 대표의 사건 진행 상황을 결부를 시키고 있는데 어떻게 이것이 결부가 되는지 전 납득이 되지 않는 부분도 있고요.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지금 재판부와 재판을 지연시킨 것도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자주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 1심에서 유죄가 나온 선거법 사건의 항소심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항소심 재판의 경우에도 그 항소심 재판부의 사건이 접수된 게 12월 초였습니다. 12월 4일인가 한 6일쯤에 접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접수가 된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항소심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그런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항소심 재판에 대해서 1심에서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변호인단을 보충하고 교체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대응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극히 이 사건에 대해서만 지연된다고 하는 주장은 좀 억측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강전혜 변호사. 그렇게 생각하면 대통령 탄핵 심판이라든지 그리고 대통령의 수사 상황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것이죠. 지금 뭐 한 달 되지 않지 않았냐 말씀하시는데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로 지금 3일 뭐 한 달 안 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변호인을 지금 선임하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실상 탄핵 심판 사건에 있어서는 첫 번째 변론 준비 기일이 있었는데 결국에는 변호인들이 선임계를 내면서 오늘은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다음 기일 1월 3일로 지금 잡아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대통령도 그동안에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수사기관에서 계속적으로 빨리 출석을 하라라는 형태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여기에 대해 전혀 협의가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은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표가 수사라든지 재판에 대해서 지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로 계속적으로 의혹 제기했던 거 맞죠.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가 해왔던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도 피의자로서
그리고 지금 피소추자로서 본인의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뭐 조금 아까 조현산 변호사님은 서류 송달 자체가 늦었다라고 이야기하시지만 본인이 변호사였기 때문에 이사불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주소 보정이 들어갔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을 때 본인이 정말 국민들께 진정성을 보이고 싶었다면 그냥 신분증 가지고 법원 민원실 가서 그 서류 송달받으면 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런 거 안 하고 굳이 또 법원에서 인편으로 당대표실로 오도록 이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상황에 있어서는 저도 이재명 대표가 더 이상은 이것을 뭐 늦춘다거나 이런 것도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사법부의 시간에 대해 여야가 이제는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이런 모습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좀 차분하게 지켜보는 모습 좀 기대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자, 그런데 지금 그 앞서 이제 벌어지고 있는 그 여야 간의 공방 우리가 지금 얘기를 나눠봤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내란 선전선동에 나서고 있다,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네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 한 번만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12.3 비상계엄이 잘 된 것입니까? 잘 안 된 것이라는 말씀, 잘못된 것이라는 말씀 하시죠. 그럼 하나 더 묻죠. 그동안 12.3 비상계엄이 터지자마자 한동훈 전 당대표께서 이번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당에서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이 정당했다 또는 필요했다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국민의힘의 많은 의원님들께서 방송이나 SNS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부분하고 똑같이 맥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이 그러면 어떤 것이 진심입니까? 12.3 비상계엄은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먼저 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이 불가피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무리 불가피했어도 그것이 비상계엄이 위헌적이었다라는 부분을 덮을 수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층간소음이 굉장히 심했다 치고, 그래서 윗집에 그 흉기를 들고 가가지고 위협하면 이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그런 태도가 필요한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하시는 것은 이 잘못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선동에 해당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지금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북한을 물란한, 그리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에서 국민에게 총뿌리를 겨누었던 그런 이 내란 상황에 있었다라는 것이 명백한데, 그것을 옹호하려고 하는 모습, 이것은 기존의 대통령이 했던 모습이나 김영현 전 장관이 했던 모습이나 똑같은 부분으로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는 것도 전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빠르면 다음 주 월요일 날 고발 명단, 그러니까 이제 고발 대상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명단을 정리해서 국회에서 공개하겠다, 또 이렇게도 밝혔거든요. 전국 주도권을 계속 잡고 가겠다는 이야기죠. 자, 잘못된 게 있다면은 잘못된 거를 좀 사법부나 헌재에서 판단을 하겠죠. 판단을 하고, 만약에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된 그 여건에서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잘못이 곧 이재명 대표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는 건 아닙니다. 재판 사법 미술과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민주당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그동안 2년 반 동안 해왔던 윤석열 대통령이 생각하기에는 국정마비 이런 게 또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것을 이제 수습을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계속 당신들이 잘못했으니까 무조건 우리 말을 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결국 피해는 어떻게 되느냐. 조금 전에 계속 말씀을 하셨죠. 지금 뭐 한미 관계도 어렵고 트럼프 정부도 들어서고 그다음에 환율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어려운 상황을 왜 그렇게 초래를 했느냐, 윤석열 대통령이. 그러면 이제 그것을 잘못한 것은 나중에 판결을 하면 돼요.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어려운 상황이 그렇게 어려우면은 정치 지도자라면은 같이 수습을 해야죠. 수습을 하려면은 내각을 이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각을 새로 개혁해서 미국에서도 그 한독수 체제를 인정을 한다는 사인이 오고 하는데, 그 한독수 체제를 다시 흔들면은 이거 수습을 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고 더 어려워지는 것이죠.
어려워지는 것이고 조금 전에 이 사법리스크 같은 경우도 사법리스크 이거를 저는 이재명 대표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재판 지연하지 않고 있다. 이 재판과 현재 심리가 무슨 상관이냐. 사실상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많은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게 이 상황에서 정말 2심 정도가 나와서 대선이 치러진다. 만약에 조기 대선이 치러져서 이재명 그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불소추 특권이 도대체 어디까지 적용이 될 것인가? 이게 더 대통령이 된 상황에서 만약에 3층까지 넣으면은 바로 또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되고 그러면 또 대선이 또 치러져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으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회피를 하면 안 되죠. 회피를 하지 말고 선제적으로 빨리 지금 1심 나와 있는 거 2개라도 빨리 대법원까지 확정 판결을 받게 해달라는, 그래서 오히려 재판을 신속하게 열어달라고 메시지를 주는 게 국민을 안정시키는 것이지, 이렇게 재판 지연처럼 보이는 것은, 그리고 최근에 대북 송금 같은 경우도 그것도 벌써 3번째 뭐 법관 기피 신청을 하면서 뒤로 미루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재판 지연과 헌재를 지금 연결을 시키는 것이니까 그것을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오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첫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오후 2시에 시작해서 한 40분 정도 진행이 됐었는데 국회 측에서는 소추위원인 정청래 법사위원장 등이 나왔고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윤 대통령 변호인단이 참석했습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 목소리 잠시 듣고 이 부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심판 본 기획안면 윤 대통령 직접 탄핵 심판에는 적정한 시기에 직접 나오셔서 본인이 말씀하실 겁니다. 발송송달이라는 방식 자체가 부적법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발송송달이라는 것은 유치송달, 여러 가지 전제가 되는 송달들이 있습니다. 그런 전제가 안 됐을 때 발송송달을 통해서 송달한다는 의미인데, 그 전에 전제 조건들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했다. 저희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강전혜 변호사. 네. 지금 발송송달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의 이제 발표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통령 변호인단은 좀 뭐랄까요? 이거 좀 잘못됐다는 좀 인식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어쨌든 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기 때문에 변호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야 하지만 그 절차에 대해서 앞으로 좀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석동현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서 선임계를 내지는 않았습니다만 변호인 선임과 관련해서 기자회견 등을 통해서 좀 상황을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변호인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라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도 보도가 되었죠. 왜냐하면은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뭐 변호인단의 윤곽근 변호사라든지 오랫동안 검찰에 있었던 분들은 있습니다만 석동현 변호사가 얘기했던 탄핵 심판과 재판 그리고 수사 이게 나눠서 변호인단을 꾸리겠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출신의 변호사를 찾아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풀이 굉장히 적습니다. 오늘도 변호인단이 변론준비기일에 나가서 국회 측에서는 지금 17명의 변호인단을 선임을 했거든요. 근데 그중에 헌법재판관 출신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지금 변호인단이 제대로 선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간도 조금 더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뭐 결과적으로는 1월 3일로 변론준비기일을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오늘 그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추가적으로 변호인 선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아마도 헌법재판소 특히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좀 해봤었던 변호사들을 더 찾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입니다. 지금 뭐 방금 이제 화면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조 변호사님, 그 대통령 측은 서류 송달 과정,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 과정도 좀 적법하지 않다 이렇게 좀 반박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런 주장을 하실 수는 있는데 그것조차 결정하는 것이 헌재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미 헌재가 송달이 간주되었다라고 결정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 대해서 뭐 무슨 말씀을 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지금 변호인 선임에 대해 좀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형사와 관련된 관련된 변호사를 선임할 것으로 보여지고 헌재 사건에 대해서는 좀 사건을 좀 다뤄본
그런 변호사를 선임하고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저는 헌법재판소가 이번 송달 간주 결정을 살펴보더라도 전원이 모두 다 송달 간주 결정에 동의를 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헌법재판소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리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그런 지연 전략에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처럼 보여졌기 때문에 아마 이번 심리 자체는 다음 변론 준비기를 통해서 아마 마무리될 가능성도 있고 차후부터는 변론 기일을 통해서 아마 집중적인 심리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서류 송달 결정도 이제 헌법재판소가 하는 것이고 이제 모든 재판관이 다 동의해서 했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메시지를 냈을까요? 대통령 측에서. 저는 그런 모든 메시지가 법원을 향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을 향한 목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통치행위라는 단어를 들고 나오면서 국민의힘과 일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이번 12.3 비상계엄과 내란 사태에 대한 그런 정당성을 부여하는 그런 입장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이번 송달에 대한 의견조차도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심리를 지극히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입장을 지지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는 옳은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괜한 국정 혼란과 국론 분열만 일으킬 수 있는 이러한 행위 자체는 좀 자제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지지층을 결집시키기 위한 그런 목적의 메시지인지 아니면 정말 대통령 측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너무 빨리 몰아세우듯이 좀 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어서 하는 것인지. 그렇죠. 현재에서 속전속결로 시작을 하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인들도 다 선임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최근에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헌재와 수사를 분리하겠다고 하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게 핵심 사안은 그거지 않습니까? 비상계엄령을 왜 발동을 했느냐인데 이걸 수사에 가서 수사관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그것은 좀 피하지는 않겠지만은 법적 책임은 피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좀 다른 일단락 되고 나서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 수사에 임할 것이고 헌재에 가서 한다는 게 아주 적극성을 지금 띄고 있어요. 헌재에서는 헌법재판관들 앞에서 설명을 하겠다. 왜 이게 전시나 사변 혹은 국가 비상사태에 계엄령을 선포를 하게 돼 있는데 왜 내가 계엄령을 선포를 했는지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직접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 왜 선포했는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12월 12일 담화에 나온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그 어떤 국가가 그 국정마비 상태였다.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고 오늘 그 헌재 준비 기일에 갈 거라고 예상대로 못했잖아요. 예상대로 못했는데 일단 그 변호인단이 다 꾸려지기 전에 일정 부분이 그 구축이 됐을 때 바로 오늘 그 변호인단이 출석을 한 것은 헌재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그 표현을 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동안 있었던 송달 문제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할 수가 없었던 물리적으로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으로 이제 헌법재판소의 그 심리와 심판이 어떤 절차로 좀 이루어질 것인지 저희가 준비한 화면인데 그 준비되시는 대로 좀 화면으로 보여주시고요. 자, 김진욱 대변인께 여쭤볼게요. 일단 지금 오늘 헌법재판소 발표한 내용 중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6인 체제로 선고가 가능한지 좀 보겠다 이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계속 논의 중이다. 아직 결정된 게 없다고 그랬는데 자, 지금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재판관 임명 문제가 커지면서 지금 탄핵 정국까지 또 이어지고 좀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한독수 권한 대행도.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심리에 일단 착수한 것이잖아요. 첫 변론 준비기 들어갔기 때문에 어떤 불확실성을 안고 지금 이제 들어가는 상황인데 어떻게 괜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가 6인 체제로 해서 심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으로 해가지고 오늘 이제 변론 준비 기일이 시작됐고 심리는 가능하니까 가능한 들어갔지만, 것이죠. 예. 전국적으로 그러면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아직까지 답변을 헌재가 명확한 입장을 내지 않는 것은 지금 현재 세 분의 임명 동의안이 이미 국회를 통과한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권한대행
이 네. 부분을 임명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부분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얘기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신임 이제 최상무 권한대행께서 세 분에 대한 임명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방침이 나오면 아마 그 이후에 헌법재판소는 지금 뭐 어차피 심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데까지도 조금씩 아직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내리는 단계의 얘기를 지금 미리 할 필요는 없었던 것처럼 보이고요. 예. 지금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이거는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금 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는 과정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발동한 것이 헌법적으로 위헌이냐 아니냐만 따지는 것이지 이것에 대해서 형사 재판에서의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별도의 지금 형사 재판 그들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형사 소송에 준해서 진행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지만 보는 그 방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지금 12.3 비상계엄은 발동 요건이 있지 않습니까? 헌법에서 정해놓은 명확한 그 요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들 속에서 어떤 상황이 되는 것이냐, 또 국헌 분란이 있었느냐, 또 폭동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들을 따지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보면서 헌법에 위반이 있었다 없었다는 것을 따지는데 오늘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서 이제 기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어요. 검찰이 이번 계엄이 국헌 분란의 목적과 폭동의 구성 요건을 갖췄다라고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심리에 있어서도 이 부분, 국헌 분란의 목적이 있었는지, 폭동의 구성 요건이 있었는지 이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헌법을 위반했다, 위반하지 않았다 이런 것만 확인이 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 헌법재판소에서의 이 심리가 왜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느냐 이런 것을 불만을 가질 것이 아니라 헌법재판소에 정확하게 이 변론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 12.3 비상계엄이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은 심판의 대상이 안 된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하셔서는 아마 정당하게 방어를 하시기엔 상당히 힘드실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도 이제 본인이 직접 지난 12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 내지는 석동현 변호사를 통해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이 되지 않는다. 지금 여론전을 시작했죠. 그리고 이제 변호인단의 대변인까지 이제 다 구성이 됐으니까 앞으로 더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지 않을까 싶은데 왜 비상계엄 당일날 하루만 보려고 하느냐, 계엄하게 된 그 전체 배경을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발언도 좀 했거든요. 좀 이런 부분 지금 김진우 대변인이 말씀하셨듯이 어쨌든 그 법리 이제 싸움으로 다툼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겠어요? 헌법재판소는 형사재판과는 사실 성격이 다릅니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심리 절차는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당시에 헌법과 계엄법에 따라서 구성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진행을 하였는지 그 부분을 따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형사재판처럼 그렇게 어떻게 보면 각종 증거와 증인 신문 절차가 좀 지루하게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좀 낮다고 보여지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런 파면 심리 절차의 경우에도 그 당시 많은 증인들이 신청이 되었지만 90명이 넘는 증인이 신청이 되었지만 실제로 채택이 된 건 30명 정도밖에 되지 않았었거든요. 그만큼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소의 심리는 다른 성격이 분명히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지금 구성요건의 부분에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국헌문란이라고 우리가 헌법과 계엄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 국헌문란이라고 하는 것은 헌법기관, 국회와 선관위에 대해서 계엄군이 진주했던 부분, 그것으로부터 명확하게 밝혀지는 부분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느냐라고 주장을 하는데 2시간짜리가 안 될 수가 있었죠. 사실 그 당시 공수부대가 조금 더 빨리 국회에 왔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이
계엄군의 그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그러면 국회 관계자분들이 그다음에 그 계엄군의 진입을 막지 않았다면 2시간짜리로 끝나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엄 상황이 지속될 수가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헌법과 계엄법 그 어디에도 야당이 뭐 그 각종 무슨 예산을 삭감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탄핵을 여러 번 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구성 요건 사유로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 사건은 너무나 명확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그런 심리와 결정에 있어 가지고 장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지 않나라는 생각도 함께 듭니다. 굉장히 장시간 소요되는 건 가능성은 좀 굉장히 낮다 이런 말씀까지 주셨는데 강전혜 변호사는 생각은 어때요? 일단은 그 군과 관련해서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수사 상황이 많이 이루어진다면 그 서류들을 헌법재판소에서 끌어다 쓸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오늘 김용현 전 장관이 결국 예. 기소가 되었는데요. 그것은 검찰에서 이제 수사가 완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대통령에게 뭐 직접 비화폰을 통해서 전화를 받았다, 뭐 체포조가 있었다라고 진술했던 사람들, 사령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마무리가 된다면 예.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로 서류가 갔을 때 물론 대통령 측에서는 그 진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증인 신청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요.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서 헌법재판소에서 증인 채택을 안 받아줄 부분들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채택이 된다고 해도 증인 신문 과정에 있어서 좀 축소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결과적으로 탄핵 심판 과정도 형사 사건의 수사 상황을 조금 더 보고 그게 진행이 많이 된다면 탄핵 심판이 좀 짧아질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탄핵 심판은 좀 짧아질 수도 있을 거다. 근데 이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요, 그 탄핵안이 기각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감지된다는 얘기 있거든요. 네. 지금 탄핵 같은 경우에는요,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통령 측에서 이 계엄 사태만 볼 것이 아니라 그 경위를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이 결정을 내리기까지의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과정들을 탄핵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전체적으로 볼 수밖에 없거든요. 대통령이란 직에서 내려올 만큼 위헌 위법하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탄핵 심판이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판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수사 절차라든지 탄핵 심판 절차에 대해서 좀 소극적으로 대응했던 것들이 헌법 수호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탄핵에서 파면 결정이 나오는 데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했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통령도 그 부분들을 잘 알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경위를 봐야 된다, 이 전체적인 상황을 봐야 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 대통령 측에서 형사 사건보다는 탄핵 심판을 더 주로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대통령의 주장과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같이 대통령실에서 근무를 하면서 국정이 완전히 마비되었던 것을 함께 봤던 것이 아마 용산 직원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인지 아마도 대통령실에서도 몇 명 정도는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국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보면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의 어떤 반격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국민의힘 목소리 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원총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이제 박수민 의원이 이제 브리핑한 내용을 보면은 이 얘기입니다. 법적 판단이 아직 나지 않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전제하는 이것은 국민의힘이 볼 때는 명확히 이것은 뭐 새로운 2차 피해다. 그러니까 총리가 지금 피해를 입고 있다. 총리가 어쨌든 야당에 이제 신속히 뭘 하겠다 협조를 했는데 이런 부분을 인정하지 않고 이제 탄핵을 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자, 앞으로 이 부분도 이제 국회의 어떤 대치도 좀 격렬해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 두 분 전망 좀 듣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 심리가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 국민의힘에서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여론전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어요. 왜 그러냐면은 지금은 초반에 비상계엄령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거의 정신이 없었습니다. 정신이 없이 이렇게 굴러왔는데 그 여권 입장에서 보면은
가령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뭐 내란 수계 이것은 검찰이 썼던 용어잖아요. 검찰이 썼던 용어인데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개 재판, 뭐 11개 혐의를 할 때는 검찰이 전부 다 사건 조작했다고 했는데 이건 그대로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지금부터 헌재가 가려낼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그 어떻게 보면 보조를 맞춰서 이 비상계엄의 불가피성을 좀 설명을 하고 헌재 쪽으로 초점을 맞추는 그 단계로 올라가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김진욱 대변인.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운명 공동체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제라도 국민과 함께 갈 것인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옹호하고 지지하는 이쪽의 입장으로 가신다면 아마 국민의힘 자체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지금 오늘 검찰이 이렇게 말씀했더라고요. 대통령이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무장한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서 국회를 봉쇄했다. 형법상 내란죄 구성 요건인 폭동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까지 윤석열 정부의 검찰에서의 나오는 발표 내용입니다. 이제 국민의힘이 결단할 때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지금 국회와 사법부 등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두고 이제는 단순히 정치적인 대립을 넘어서서 진영 간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는 우려,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국가적인 위기로 이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사사건건 역시 여러분과 함께 냉정하게 사태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장시간 함께해 주신 네 분 고생하셨고요. 자, 오늘 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